자, 안녕하세요. 또 유해가 밝았어요, 우리. 자, 1년, 어, 나갈, 오리엔테이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대상자 당연히 2차 수강생인데, 우리 1차 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좀 유해를 듣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워낙 2차 시험이 어려워진 어떤 분위기를 타서, 좀 1차 강의를 잘 흡수한 분들은 당연히 뭐 미리 들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해 강의 듣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저도 유일하게 이런 사람 딱 한 번 봤거든요. 1차 강의 듣고 바로 유해 강의 듣고 그리고 이제 객관식은 이제 뭔가 필요한 부분만 듣다가 거의 말문제 위주로 듣다가 동차 합격한 친구를 딱 한 번 봤는데 자기도 운이 너무 좋았다고 그냥 자기가 그냥 거의 다 제꼈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하필 제낀 게 거의 안 나오고 좀 그냥 자기가 공부한 거 위주로 나와서 붙어서 그 방법을 자기는 합격했지만 추천하지 않는다 했어요. 자, 넘어가셔서, 자, 당연히 이론 설명, 문제풀이, 퀴즈가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 퀴즈가 중간중간에 나올 거고, 자, 오늘은 이제 세번 마스터로 정식 출간이 돼서, 작년까지는 좀 무료로 제공했었는데, 자, 이제 학원에서 무료가 안 된대요. 이제, 뭐 저는 좋죠. 그리고 문제집은 표지도 디자인하고 있어요. 표지도 이제 처음 책이니까 디자인하고 있어가지고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가 100%쓴 저자로서 책이 출간이 돼서, 영혼을 갈아서 또 만들었고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안 나왔던 유형 같은 것도 많이 넣어놔라고 시험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어려운 문제를 또 많이 수록하느라고 작업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1년 커리 좀 보시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후에 1기 동안은 이론 수업을 잘 듣되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연히 당일 복습 필수예요. 뭐 당일 복습 안 하면은 거의 뭐 지우개죠. 세무에게는 거의 지우개.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세 달이나 되다 보니까 또 세무회계 수업이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도를 뺀 다음에는 과거에 이제 수업을 들었던 거를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리뷰하는 그 1회독까지 해서 2회독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재무도 해야 되고 원가도 해야 되고 세법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도 2회독은 해야 되는 거예요. 2회독은 그죠? 수업 시간에 하고 한 번 푸는 것까지 1회독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냥 스스로 계획해서 푸는 1회독 그리고 사실 유해생은요 이제 2월부터는 거의 자기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학원 커리에 어떤 힘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부 싸움, 엉덩이 싸움, 이제 수업이 아닌 내 걸로 만드는 그걸 얼마나 잘하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기는 왜 중요하냐면 이걸 잘하려면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죠? 자기 학습을 효율적으로 잘하려면 수업을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본도 충실하고 또 뭐 빠진 게 없나 이런 걸 잘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매주 시험만 보거든요. 매주 시험만 보는데 2기는 진도별 모의고사고 3기는 전범위 모의고사예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 달 1회독을 짜서 2월 1회독, 3월 1회독, 4월 1회독, 그 다음에 5월 1회독, 6월 1회독 이렇게 한 5회독을 해보시면요. 세무회계에서 이제 그래도 좀 쉬운 거, 중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소거하고 까다롭고 좀 내가 헷갈리고 많이 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남겨놔서 점점 이제 회독을 돌리시면요. 먼저 한 이제 7, 8회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3회도까지는 거의 전수로 이제 푸시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쉬워서 다 맞춘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눈으로 쓱 보면서 아, 요게 이 문제 뭐 킬링이었지, 함정이었지 이런 걸 또 상기시키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거지. 손으로 전수로 풀기에는요. 우리 세명의 연수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번에 뭐 페이지가 아직 저도 궁금한데 두꺼울 거예요, 무조건. 문제를 많이 실었으니까. 그죠? 그걸 꼭 다 풀어야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이제 학원에서는 많은 걸 대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인드여서 2차 책은 모든 학원이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험에서 얇은 책 냈다가 오히려 대중의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두꺼운 거를 너무 전수로 막 꼼꼼하게 다 풀어야지 이러면요 이 6개월 동안 두 번밖에 못 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푸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처음에도 너무 전수가 버거우면 일단 뭐 홀수만 푼다든지 짝수만 푼다든지 해서 전범위를 빨리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무에게는. 알겠죠? 그걸 이제 자신의 학습을 학교 잘 찾아야 되는 거고. 자, 아직 올해 2차 시험 며칠이죠? 나왔나? 8월 2일. 우리 누나 생일인데. 8월 2일. 좀 단축이 됐죠. 왜냐면 1차 시험도 4월 25일로, 5월이 아니라 4월로 당첨이 2차도 좀 앞당겨졌네요. 8월 2일. 바로네, 바로.
자,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단계별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유해일기는 전 주제를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에 흡수하면은 뭐 세무회계가 다 잘 나왔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일단 잘 나오는 주제, 그 잘 나온 주제가 변형되는 것까지 이 두 가지를 일단 잘 흡수하셔야 돼요. 이것도 꽤 벅차. 이것도 다 못해요, 그죠? 왜냐면 법인세 예를 들어 뒤에 뭐 청사소득, 비영리 막 이런 것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유가 되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특수 주제, 합병, 분할. 근데 합병, 분할에서도 주제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합병, 분할, 연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소득세도 양도세. 그 안에서도 막 주제가 엄청 많잖아요. 자, 이런 거를 언제 해야 되냐? 당연히 미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용량과 시간의 한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너무 다 할 수 없다면 이 특수 주제는 2월부터 하셔도 괜찮아요. 2월부터 하셔도. 근데 우리 유해 강의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평가가 일어나냐면 편차가 제일 큰 강의예요. 편차가.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본반은 다 잘 모르잖아요. 객관식까지도 아직 이제 그냥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유해는 진짜 꽤 잘하는. 쟤는 왜 떨어졌지? 재무회계 떨어졌어. 세법학으로 떨어졌어. 세무회계는 이미 막 80점이야. 이미 합격을 했을 실력인데 어쨌든 한 과목 떨어지면 우리 다시 시험 보는 특히 세무사 시험에서 다시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수업이 들어온 거야. 그 친구는 이미 거의 다 알아. 근데 또 세무회계가 20점으로 떨어진 애도 있단 말이에요. 이 편차가 제일 큰 강의 유해 강의여서 이거를 저희는 어떤 특정 학생의 중점으로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어려운 것까지 다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0에서 어려운 것까지, 그죠? 좀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이제 다 가르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흡수하기 버거울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은 너무 특수제는 좀 더 나중에 하고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2월부터 하셔도 괜찮다. 수업은 그때.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 회독 반복 훈련, 회독 반복 훈련. 이론서 보면서 계속 한번 훈련. 자, 이 시험 직전에는 자, 5월부터는 거의 세법학 중점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암기라는 거는 사실 단기에 또 까먹기 때문에 세법은 더 까먹기 때문에 자, 이때 세법학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돼요, 세법학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서 책을 덮고 쓸 수 있는 정도의 그 암기는 어차피 1월 해봤자 다 까먹어요. 진짜 뻥이야, 다 까먹어. 그걸 왜 하냐 이게 아니라 그걸 잘 외우려면 그거를 3개월 전에 효율적으로 외우는 힘을 기르려면 그 전까지 논리와 이해와 어떤 숲 이런 걸 보면서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암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학은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다가 3개월 되는 때는 거의 이제 암기. 그럼 이 전까지는 회원2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회원2는 사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지만 법인세나 부가세, 뭐 소득세 일부도 어떤 논리적인 부분도 꽤 있다 보니까 이게 양이 일단 많다 보니까 이 단기간에 성적이 안 올라요.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쭉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5월 전까지 회원2를 만들어 놓고 이때부터는 거의 이제 부족한 점만 보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서 회독보다는 틀린 거 위주의 오답풀이. 그리고 이제 다 풀어봐서 막 답도 외워졌어. 막 하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이론서만 쭈를 봐도 기출문제 뭐가 나왔는지 보이고 그럼 뭐가 안 나왔는지도 보이고 뭐 이런 시점에 이르르게 만들어야 돼요. 네, 알겠죠? 이제 틀린 거 위주로 풀이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이거 아는 줄 알았는데 놓쳤다. 생각보다 이거를 실수하는구나. 이런 점검하는 정도인 거야. 거의 그리고 하루에 공부를 세법하게 많이 투자하는 시간인 거야. 의외의 커리는 이렇게 하는 게 국룰이야, 국룰. 근데 당연히 사람마다 개개인 차이가 있고 본인의 어떤 재무가 부족하다, 원가가 부족하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세법학은 사실 특정 사람이 특히 잘한다 이런 게 잘 없거든요. 사실 수험생 사이에서. 그냥 요즘은 누가 저 잘 외웠다. 누가 더 잘 암기를 잘해서 좀 더 높다 이런 거지 어떤 세법 지식으로 판단력이 뛰어나다 이런 건 없지만 회원2는 이상하게 극고수와 좀 부족한 이게 편차가 또 커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미리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솔직히 보시면 자 회계사분들도 이제 같이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놨는데 자 우리 사이점이 있어요. 회계사분들은 상속증여세가 세무회계 출제돼요. 10점. 근데 이게 뭐 5점으로 날 때도 있긴 한데 10점으로 날 때도 있고 심지어 회계사는 국세기본법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국세기본법은 논수령이 나오는 거야. 논수령이. 그러니까 여기 약간 세법학이 5점 정도 출제돼요. 뜬금없이. 나머지 똑같죠. 법스오브. 자 세무사는 상증세가 시험 범위긴 해요. 소름 돋게도. 시험 범위 그 정식 공식 산인공에서는 세무회계 상증세가 시험 범위 들어가거든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출제지 단 한 번도 없어서 사실상 안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법학에서 이제 배우는 거죠. 이제 그리고 법인세가 중요한 거 당연히 아시겠죠? 50점. 네, 소득세 부가세가 30이십. 소득세 부가세 30이십. 그러니까 이거를 골고루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골고루. 뭐가 어려울지 모르고 그냥 요즘은 그냥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쉬운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부가세가 아무리 어려봤자 이 내용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려운 게 오래 나온 게 그냥 오래 걸리게, 그러니까 자료를 좀 복잡하게 난해하게 된 거지, 여기선 주제가 뭐 지엽적이다 이런 것들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과투입하는 거는 정말 비추인 게 어차피 20점이고 그 내용에서 그냥 오래 걸리게 만드는 거지 막 지엽적인 거를 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뭐 있지만 그게 이제 한 2, 3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한 내가 에너지를 50 투입해도 15점이고 100 투입해도 17점이에요. 그러니까 2점 차이 나는 거야. 2점 차이 나는 거. 왜냐하면 류웨이니까 훨씬 더 빡세게 뭐 대비는 하겠지만, 이게 부가세부터, 지금 부가세부터 할 거예요. 책 순서가 부가세야. 이번에 부소법 이렇게 나가고, 책 편집 순서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번에는 제가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소법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니까 부가세부터 처음 시작한다고 부가세 이제 마음가짐 또 유예 빡세게 해야지. 다 해야지. 판례도 다 해야지. 예규도 다 해야지. 그러면 이제 법인세 할 에너지가 그만큼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건 회독을 거치면서 늘리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회계사는 항상 평균이 비슷해가지고 거기 가져온 데이터가 필요 없더라고요. 얘는 어차피 부분유예제도 합격 때문에 그런지 항상 난이도도 좀 일정하고, 난이도가 조금 까다롭게 나와도 평균이 귀신같이 거의 60점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어려워도 느낌이 뭔가 그냥 일정 이상 애들 합격시키자 이래가지고 큰 꽈락만 안 나오면 되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공포의 세무사가 뭔가 이제 60점을 넘으면 전부 합격한다, 이 세무사 법조문 때문에 자칫 세무에게 조금 쉽게 내면 요즘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수험생의 모든 사람 평균이 60점이 넘어. 그러면 이제 최소 합격인은 700명보다 훨씬 초과한 1400, 2000명 요렇게 합격할 수가 있단 말이야. 실제 세무사가 아닌 어디지? 노무사 동네? 노무사인지 관세사인지 까먹었네. 관세사였던 것 같다. 그게 한 3, 4년 전에 실제 2차 합격생이 200명 합격해야 되는데 600인가 700 합격한 적이 있었어요. 3배로. 같은 출제 기간이잖아요. 산인공. 그죠? 그런 걸 더 봤을 때 무조건 일단 어렵게 내야 된다. 최근에는. 그죠? 이렇게 최소 합격에 너무 폭발해서 합격하면 또 이제 사회에서도 여러 비판과 문제가 있으니까, 자, 난이도 조절을 거의 그냥 못하고 무조건 너희 죽음의 시험을 뭐 맞이해라. 이렇게 출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24년도 이제 통계까지 가져왔는데, 이제 우리 5,300명 받고, 최근에 또 1차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2차 응시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게 충격적이죠? 평균 29점이에요. 29점. 자, 전년도에 41점보다 12점이나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과락자가 4,200명. 과락자가 79% 정도. 약 80%. 약 80%는 무려 40점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예생도, 3차생도, 4차생도, 5차생도, 6차생도 다 있는 요 시험에서 40점 못 넘은 사람이 80%라는 건 일단 시험이 개판이라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하게 되네. 그죠? 하지만 일단 어쩔 수 없어. 시험 제도에 그냥 수긍해서 합격을 하고 산인공을 불지르듯이 해야지, 시험 합격하기 전에 불지르면 안 돼. 합격하고 불지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만과 저도 이제 화는 많지만 이걸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그냥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시험 제도가 안 좋다 이런 거를 뭐 점점 대중화시켜서 법을 바꾸려고 뭐 노력은 해야겠지만, 당장 우리 수험생이 그래도 1년 스탑할 수 없죠, 공부를. 그죠? 그러니까 일단 폭탄으로 내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 그에 맞춰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어떤 장점은 하나 있어요. 내가 또 전략적으로 세무에 과락 넣으면 거의 합격인 거야. 그죠? 작년에 이제 회계학 원도 어렵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회원 2 과락 넣으면 거의 합격이다라는 게 최종 커트라인. 700등이 45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시험 개판인 게 전년도에는 59점이었죠. 1년 만에 이렇게 14점을 떨어뜨리는 게 시험이 어디냐고요. 전국에도 없어요. 전국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 이렇게 차이 나게끔 내는 게 없어요. 그동안은 계속 비슷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45도로 떨어져서 뭐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이런 뭐 대세는 이런 뭐 어떤 출제 난이도가 비슷할 거다 이렇게 추측하니까, 이제 세법학은 쉽게, 그죠? 세법학은 이제 법령 위주로, 회원2는 그냥 뭐 생각 없이 어렵게, 너희 풀면 절대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출제해서 아마 이 난이도 좀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에 맞게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 넘어가시고, 자, 공부방법 보시면 당연히, 자, 처음에 당연히 공부는 이론 정리와 문제풀이인데,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풀이 반복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 없을 때는 연도별 기출 풀고 들어가요. 자, 당연히 꽈락이죠. 그 당연히 꽈락이야. 이제 세무에게는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출이 똑같이 나오는 비중이 현저히 낮아요. 그걸 명심해야 돼. 기출이 똑같이 나오는 거는 좀 재무에게가 비중이 좀 높지만 최근엔 또 아니야. 원가에게는 어차피 어떤 교수님의 표현, 그죠? 원가어가 있잖아. 원가어. 언어 중에 한국어, 원가어 이런 식으로. 어뮤너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뮤너. 경태어 이런 식으로 있다고요. 그지? 물고기도 아니고. 죄송해요. 자, 그래가지고 기출 외우는 거는 아무도 쓸데기 없는 공부예요. 그 시간에 오징어 게임 2, 3 분석하는 게 빨라. 그게 나을 정도로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쉬어야 돼. 근데 기출문제 왜 봐야 되냐? 어쨌든 그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큰 틀이. 그리고 앞으로 이게 나올 것이다. 예측 방향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기출문제 외우는 사람 진짜 많아요. 세무에게는. 자, 응용형을 길러야 돼. 응용성. 응용 어떻게 기른다? 이론서 다도. 결국 합격 후기를 쭉 봐보세요. 다 똑같은 말에 세법 세무에게 합격 어떻게 했냐. 반복해야 된다. 처음에 이해 안 되면 넘어가야 된다. 반복하면 해야 된다. 마지막 이론서 다독 통해서 뭔가 이제 안 나온 포인트를 점검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합격생의 90%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합격하기 전까지는 이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있어. 이 단어 열심히 해야지. 다 찍어주자 열심히 해야지. 그냥 단순히 회독 돌려야지. 단순히 회독 돌리면은 그렇게 공부하라고 저희가 시켰겠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합격하기를 고안하고 시스템 짜고 그런 학원이야. 우리는 이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합격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잘 되는 구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계속 말해주는 건데 이게 약간 불안해. 자꾸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이랬을 때 그냥 기출문제 외워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절대. 자, 꽈락 나오고 싶으면 그래 하세요. 그래서 효율적 회독학습. 공회전 금지. 굉장히 중요해. 세무에게는. 공회전 금지. 그죠? 공회전 할 바에 오징어 게임 3 분석하다. 자, 실수 함정 싸움이다. 결국은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실력 경제에 이르른 다음에는요. 결국은 이제 유해생 이상부터는 실력이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비슷해. 아는 지식이 비슷해. 수업 똑같이 듣고 어느 정도 절대적 시간 투입했으니까. 다만 점수는 너무 차이 나요. 유해생도 3차생도 점수 차이는 세무에게 여전히 엄청나. 결국은 이런 게 좀 부족해. 디테일함과 조금 변형됐을 때 그 좀 변형된 거 그거 하나 맞추는 거. 근데 세무에게 변형된 거 틀렸어. 1점이 깎이는 게 아니라 막 5점, 8점씩 날아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기본 틀과 취지와 큰 틀에서 마지막 실수 함정 싸움을 결국 본인이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오답 노트를 꼭 작성하는 거 추천드려요. 오답 노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보통은 연습서에다가 좀 때려박는다. 또는 세법 마스터 같은 이론서에 때려박는다. 둘 중 하나예요. 오답 노트 어떤 오답 노트 자체를 따로 뭐 작성하는 분도 있지만 되게 오래 걸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이론서에 내가 많이 틀리는 부분을 그 내용 옆에다가 포스트잇 등으로 좀 더 적어놓으면은 이론서를 볼 때 내가 틀렸던 게 머릿속에 다시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아, 나 이거 풀로 쓸었었지. 뭐 그 정도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게 아니야, 노트가.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론서 다독하시고 점점 전짐적으로 수준에 맞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차까지 혹시 버린 주제가 있다면 자, 유해생부터는 최대한 안 버리는 게 일단 또 목표예요. 그죠? 최대한. 뭐 그냥 한 이제 5월까지야. 내가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판단하는 거는 정확히 또 5월까지야. 세법학을 집중해야 될 때. 내가 5월이 딱 됐는데 딱 합병 한 번 들었어. 근데 내가 막 재무원가 다 돼 있고 세법학도 좀 돼 있어. 그러면 하셔야겠죠. 근데 그런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거기서 합병이 부족하면 다른 것도 안 될 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그럼 거기 선택해야 돼. 선생님 올해 합병이 날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일단. 모르죠. 그냥 저한테만 솔직히 말해주세요. 다른 애들 말하고 저만 알고 있을게요. 인터넷에 올려요. 그런 애들이 인터넷에. 훈협쌤이 합병 안 나온대 이렇게 올려요. 나오면 미친놈 돼 있어야지. 선생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안 나온다고 말했냐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말을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있다 없다 이렇게만 얘기해. 그거는 이제 어떻게 운이야 운빨 시험이 되면 안 돼. 최대한 해야겠죠. 최대한 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 너무 버겁다라고 한다면 거기선 진짜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예, 과거 그냥 데이터를 보고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나올 확률이 좀 적고 최근에 안 나왔다 오히려 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마지막에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돼. 다 해야 돼요. 다 하셔야 되고. 자, 유해 목표. 무조건 유해 1기 끝난 다음에 아니면 1기 중에서도 월별 1회독 월 전범위 1회독을 무조건 넘으면 안 돼.
그거보다 줄이는 애들은 많은데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3주 안에 돌리는 친구들이 고수야. 3주 안에 돌려. 법수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법수부 다 합쳐서 3주 안에 돌리면 꽤 고수의 경지에 이뤘다고 하는데 늦어도 한 달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달 넘던데요? 문제수 줄여야 돼. 매출세의 문제 엄청 많겠죠. 그거를 다 푸는 거랑 55%는 거랑 실력이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유형이 반복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50% 10%서라도 전범이 1회독을 짜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전범위는 1회독을 넘기면 한 달을 넘기면 안 되고요. 월별이고. 그래서 특정 챕터 문제가 많으면 필수 문제 위주로. 올해 이제 책에는 난이도를 제가 설정해 놨어요. 또 이게 세무의 연습서 나오면은 왼쪽에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 그래서 이제 난이도 같은 것도 보면서 하 같은 거는 이제 한 두세 번 풀면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포인트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예 안 풀라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그리고 중상 위주 나중에 암겠죠. 그리고 반복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함정과 몰랐던 거 그런 거 추가하시고 그게 처음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퀴즈 제공 통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특수 제공 하시면서 자 유해 1기와 2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한 3달 전까지 아까 5월까지는 회원투를 굉장히 많이 투입하셔야 돼요. 회원투를 상대적으로 뭐 잘하는 사람을 예외하고는 회원투가 어렵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당분간은 회원투 재무 원가 세무회계가 또 한 번 자리 잡았다 잘 안 떨어져요. 점수가 세무회계 좀 떨어져. 세무회계는 또 까먹어서 떨어지지만 재무원가는 진짜 잘 안 떨어져요. 그죠? 재무회계 한번 경제에 이르주잖아요. 원가는 특히 유일하게 시험 끝나고 1년 지나고도 풀 수 있을 것 같다야. 그게 원가예요. 재무는 이상하면 또 까먹은 재무는 이상 까먹어. 재무 이상 까먹는데 세무회계는 뭐 시험 끝나고 함께학생들한테 수석 맞은 친구한테 똑같은 시험 준다. 꽈락 나와요. 아 진짜 뻥이 아니라 꽈락 나와요 진짜로. 1년 지나면요. 아무 기억이 안 나고요. 이제 실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막 실무적으로 풀라 그래 막. 더 어렵게 생각해 막 단순하게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다 어떻게 할 거겠지? 진짜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세무에게는 이제 고투입하면은 이제 그 유지를 좀 해줘야 돼. 원가는 한번 자리 잡으면은 그냥 거의 막 안 보내도 있어. 나중에 거의 그냥 쓱 보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거 많이 투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1차생인데 미리 듣는 친구들 있죠. 내년 동차 대비분들. 자, 그분은 절대 전수로 푸시면 안 돼요. 너무 버거워. 한 번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서 오히려 막 2차병에 걸려. 2차병 알죠? 그죠? 1차 아직 합격 안 했는데 나 벌써 2차생에 2차 막 난 어려운 거 위주로 해야 돼. 난 이미 잘하니까. 자꾸 예외 규정 위주로 풀고 이러면요. 1차 탈락해요. 그죠? 기본에 충실하면서 점점 예외 규정으로 이제 포진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식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면은 뭐가 기본이고 뭐가 예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수 문제 피시고 그냥 필수 문제라는 게 필수 문제 올려드리는데 그것도 버거우면은 최근 5년 기출문제 위주로 푸시면 돼요. 2차생은 최근 이제 필수 문제 푸시면 되고 자 이론서 병행 필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해는 전략이 일단 중요해요. 그죠? 무지성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엉덩이 싸움이라는 건데 열심히만 하면 안 돼. 전략도 중요해. 전략도 그죠? 전략도 또 최근 시험 트렌드에 맞게 또 나의 학습 능력과 그동안에 공부했던 잘못된 방법은 빨리 털고 잘한 방법은 그걸 유지시키고 이런 거를 자신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전략도 중요하다. 회독 주기. 하루에 어떻게 계획을 짜서 효율적으로 나가는지. 하루에 재무회계를 원가회계를 나의 실력에 맞게 몇 시간 매칭하고 세무회계 몇 시간 매칭시켜서 이거를 한 달, 두 달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냥 열심히 해야지. 지쳐요. 이게 사람이 퀘스트 달성한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는 게 보통 뭔가 퀘스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달성하는 어떤 동기부여 때문에 하는 거 있잖아. 이 퀘스트 달성했으면 재미가 없는데 새로운 퀘스트가 등장해요. 갑자기 아이템도 현질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재미가 점점 붙여야 되는데 공부에 재미가 붙이는 게 내가 성장하고 실력이 는다는 느낌이거든요. 자 근데 그게 매일매일의 자신의 퀘스트를 부여하셔야 돼요. 쌤에게 딱 어디까지 이렇게 하겠다. 요게 한 3달 정도는 유지해야 돼. 참고. 그러면은 이제 실력이 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재미가 붙여지기도 해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너 재미없게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위에상 진짜 힘들어요. 위에상을 이제 힘드실 거예요. 근데 좀 즐겁게 하시면은 또 어차피 이게 합격하고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야. 생각보다. 이게 수험과 실무가 다르다 막 이러지만 다 도움이 돼요. 어디에도 쓰이고. 또 자신의 영어권을 생각해서 이왕이면 나중에 합격해서도 내가 지식이 많은 세무사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 삼으면 좋겠고요.
사실 원가에게는 쓰잘데기가 없지만 합격하려면 쓰잘데기가 있어요. 합격하려면 그죠? 실무 나와서 재무회계 좀 필요하겠죠. 조금 필요하겠죠. 세법 세무상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OT 이제 끝나고요. 책 느낌만 한번 봐드릴게요. 자, 어디 갔냐? 우리 세법 마스터가 자, 여기 있네요, 그죠? 한 페이지. 이게 부가세부터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 연습서야. 연습서인데 이제 거기 인쇄소 뭐 이런 데 이제 막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쇄소. 그래서 좀 이제 진짜 책 형태고요. 저는 PDF로 받은 거고요. 제가 이제 저자니까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좀 달라고 좀 하지 마세요. 저도 마음은 주고 싶죠. 마음은 주고 싶은데 해커스에서 잘려요.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법적 위반이래요. 마음은 주고 싶죠. 근데 아마 이제 책 나오기 전까지는 일부 올려드리는 걸 알고 있어. 학원에서. 당연히. 인터넷 수강생들도 바로바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해설도 이제 다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달았고요. 이렇게 왼쪽에 이제 난이도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출 표시가 없는 것들은 제작 문제고요. 또 이렇게 주요 주제들을 모아놓고 약간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짰냐면 시험에 안 나온 거 위주로 제작 문제는 시험에 딱 안 나온 포인트만 만들어서 거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너무 쉬워서 기존의 기출문제인데 요거는 좀 살리고 싶어. 그러면 그 자료는 갖다 쓰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너무 시험 문제가 허전하고 심심하고 그렇게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살을 붙여서 약간 이제 리마스터된 옛날 문제들은 대부분 리마스터가 됐어요. 그리고 약간 이런 주제들을 이제 보시면요. 예를 들어 폐 없이 잔존지하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일단 기출 연도별로 짜. 세무사 16년도에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회계사 17년도에 등장했고요. 그리고 회계사 20년도 등장했고요. 그리고 회계사 23년도에 등장했고 이렇게 연도별로 기출이 어떻게 변형되면서 업그레이드인지 보기 위해서 최대한 연도별로 짰어요. 최대한. 그게 이제 비효율적일 때는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뭘 실어놓냐? 예상 문제.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폐없이 잔존제와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 그와 관련된 게 기출 끝에 항상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예상 문제라고 보시면 돼. 뭐 이게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중을 많이 하는 편이죠. 저희 어떤 후기들을 보시면 항상 홍영수님 적중 많이 했다. 세무에게 그는 신인가 뭐 이런 최근에 글을 본 적 있어요. 감사해요. 그분 계좌 해주시면 제가 입금해드릴게요. 쏘리.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맛이 있게끔 그죠? 이게 선생님이 제작 문제고 이게 맞아 이게 안 나왔구나 이런 느낌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가세는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괄 공급 하다가 이거는 이제 예상 문제 이런 식으로 일괄 공급도 유형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짜놨어요. 시스템을 그죠? 주제 난이도. 자, 그래서 OT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아니다. 시간이 좀 너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조금 내용을 할게요. 해야겠다 이거. 30분 안 돼. 자, 새로 마스터로 오셔가지고 자, 부가세 그래도 이게 볼게요. 8페이지. 사실 세무얘기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OT니까. 자, 만약에 이제 무에서 처음에는 이제 가치가 없는 물건이 결국은 사업자들이 뭔가 가공하고 제조하고 뭐 종업원도 고용해서 뭔가를 이제 가치를 이제 더하면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돼요. A 사업자는 100원에 파셨다는 거는 1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B는 그럼 100원의 물건 사와서 B를 특히 중점으로 본다면 자, 매입액이 100원인데 여기에 300원이라는 어떤 물건의 가치가 더 증가하려면 보통 현실에서는 종업원 고용하고 뭐 투자받고 법인이면은 주주한테 투자받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뭐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통 겹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했던 게 약간 가산법이야. 이 100원에 내가 더해진 200원의 이 부가가치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냐? 종업원의 노력이 있었다. 종업원의 월급을 준 게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지. 월급을 줬으니까 그걸 덧붙여서 팔아야지만 내가 마진 남겨먹으니까. 그죠? 그리고 채권자들의 투자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자를 줬다. 채권자 목.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주주의 목. 사실 기타 등등의 부가가치 창출 원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된 원인을 싹 다 더해서 200원이라는 걸 찾는 방법이 가산법이에요. 네, 복잡해요. 이렇게 참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 가산법으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론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근데 간단하게 어떻게 구하냐? 300원에 팔았고 너가 이전에 이제 가져온 물건은 100원짜리니까 200원에 부가가치 더했다. 자, 쉽게 구하는 게 이렇게 300원 마이너스 200원. 이게 공제법이에요. 그래서 가산법의 반대법 공제법. 간단하잖아. 간단하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10%만큼 얼마지? 아, 이게 100원이지 소리. 그래서 2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공제법. 공제법. 그리고 만약에 C사업자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700원에 파셨다면은 이제 소비자가 사실은 부가세가 만들어진 게 소비행위의 10%야. 아무래도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소득세 내고 소득세고 남은 돈을 어떤 분은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소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가세를 걷어야 한다. 또 저축과의 어떤 경제적 문제 이런 거 있어요. 사실 1차에서 막 재정학에서도 사실 배우는 건데 그러면서 탄생하게 경제학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요. 그럼 소비세니까 소비 행위가 담세력이고 납세자가 소비자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자, 우리 소비는 오늘 아침에 저도 커피비 하나 조졌고요. 최근에 제가 이사 가가지고 지금 쇼핑에 지금 마련이 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은 아파트 근처에 이마트가 있어요. 자, 이마트 요즘 자동 결제잖아. 맥주를 하나 샀지. 적적하니까 힘드니까. 갑자기 안 좋은 용 오더니 주민들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 이상만 맥주 살 수 있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요. 조금 젊게 입고 있었어요. 젊게 입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40인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은 보다 깜짝 놀라는 거야. 나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너무 동안이셔서 주민들은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마트의 좋은 마케팅인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 이마트만 가려고요. 그죠?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맥주를 이제 700원에 사 먹었는데 이제 70원 이렇게 770원 이렇게 준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부가세를 소비자가 납세자면은 제가 사실 이 70원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야. 6개월에 한 번씩, 법인이면은 3개월에 한 번씩. 근데 남았네? 전국 국민이 소비자잖아. 그 소비자들이 다 납세자가 돼서 국가에 신고해야 되는데 또 이 신고가 잘 돼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안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공무원, 행정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정력으로는 자, 참고로 구급 공무원 몇명 보는지 알아요? 몇명 보는 것 같아요? 세무직 공무원 올해 찍어보세요. 세무직 공무원 100명. 70명? 구급 공무원? 7급이 70명이에요, 저거. 근데 올해는 7급 50명 뽑아가지고, 세무사 따고 7급 준비하신 분들 울상이에요. 작년에 7, 80명이었는데 50, 그리고 굉장히 많이 준 거잖아. 80에서 50명, 30, 이게 30명 준 게 인원이 아니라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우울해요. 9급은 800명에서 900명 뽑아요. 1년에. 900명 정도 뽑아요. 많이 뽑죠, 그죠? 근데 준비생이 적어. 준비생이 적어서 경쟁률이 5대1이야. 4명 제끼면 합격이야. 자, 근데 거기서 허수도 꼭 한두 명 꼭 있죠. 허수가 꼭 있으니까 사실상 4대1로 평가돼.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마음 편한 게 일행 있죠. 일반행정지. 거기는 저도 제 관심사 하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경쟁률이 몇백 대 1이야. 몇백 대 1이야. 진짜 뻥이 아니라. 요즘 뭐 줄어서 아마 뭐 100대 1 막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100대 1도 100명 제껴야 돼요. 100명 중에 한 명 들어가는 거야. 세무직은 4대 1이라니까 실질적으로 4대 1. 그래서 근데 왜 준비를 안 하지? 힘들어요, 저희. 준비생 좀 많이 해주겠는데, 사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봉급부터 해서, 악성, 민원, 힘드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괜찮아요, 그죠? 굉장히 합격하기 수월한 시기야. 예전에는 세무직도, 구급도, 당연히 막, 50대 1, 70대 1 이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힘들었었어. 7급은 항상 조금 뽑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항상 7급은 참고로 9급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9까지. 자, 왜 많이 뽑아? 인력이 없어서야. 많이 뽑는 이유가 인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뽑는데 그럼 쌓인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자꾸 쉰대요. 한번 합격하면은 나오기는 좀 그렇지. 왜냐면 공무원이 또 된 이유 중에 큰 하나는 노후의 연금 나오면 연금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연금 그거 달성하려면 꽤 오래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힘들어. 퇴사하기는 너무 아깝고 그동안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러면서 쉬는 거야. 휴직은 어떤 육아휴직 등이나 뭐 어떤 육아휴직 외에 휴직 같은 게 있으니까. 쉬면 인력이 비죠. 자꾸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당분간. 어떤 그런 좀 슬픈 현실이 있는데,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행정력으로는 5천만 명의 국민의 세금 신고를 검토할 만한 행정력은 우리나라에서 없다. 그럴 필요도 없고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이런 중간자의 사업자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자잖아, 큰 틀에서. 그죠? 유통 단계가 있었지만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야. 그럼 결국 0에서 700원의 부가가치가 됐으면은 이 700원의 10%, 70원에 대한 소비세를 사업자한테 전달하자. 사업자들은 소비자들보다 개체수가 적고 조금 더 납세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70원을 꽂아주면 사업자들이 이게 일정한 주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간접세가 된 거예요. 간접세. 그럼 또 C사업자한테 70원 전부 납부해? C사업자도 이제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C사업자도 상대적으로 이 B나 A보다는 개체수가 많아. 영세할 수 있어. 동네 개인 사업자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C사업자가 너무 영세하다. 간이가세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10%를 걷기보다는 대략적인 그냥 1%에서 3%의 부가세만 내라. 이런 예외 규정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일반 가세자를 하더라도 이 자한테 부가세 전체를 다 책임지게 하게끔은 여기서 탈세했을 때 또 여기서 탈루하고 이랬을 때는 국가가 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되겠다. 자, 모든 단계 부가세 다 가세하자. 자, 여기서도 10% 걷자. 여기서도 10% 걷자. 다단계 거래세. 이렇게 완성돼요. 사실 이거는 뭐 유럽에서부터 저렇게 시스템을 짰고 한국에 그거를 따온 과정이 있어요. 실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뭔가 세법 체계를 처음부터 우리나라 만든 게 아니라 외국의 법률을 좀 따와서 한국식으로 변형했다. 이렇게 평가돼요. 이제 부가세는. 자, 그래서 이 B사업자 봤을 때, 또 20원을, 30원 마이너스 10원, 요 20원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산하죠. 300원 곱하기 10%.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에서 뜯긴. 전 단계세. 자, 이거를 가라로 빼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계산서라는 거래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그 서류가 있을 때만 1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국가임시에서 파악이 어떻게 되냐면, 자, A 사업자에선 B한테 100원에 팔았다. A 사업자 매출이고. B는 100원에 사왔다. 매입이고. 이게 법인이었다면 법인의 매출, 얘도 법인이었다면 법인의 매입,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부가세 신고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게 다단계 거래세의 최장점이야. 이 세금 계산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국가가 1일 거래 매출도 알 수 있어. 왜? 전자세금서는 다음날까지 전송하잖아요. 다음날까지 전송한다는 게 국가가 이 거래가 있음을 다음날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탈루하거나 뭔가 세금을 안 내거나 뭐 증빙 없이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못하게 만드는 소득세, 법인세도 활용해내는 그 세계관. 그게 다단계 거래세라는 거야. 다단계 거래세.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죠? 위에 첫 시간이니까 일단 기본기에 한번 출시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다 설명드렸고 간접세까지 설명드렸고 쭈루루 설명드렸어요. 여기까지 쭉 설명드렸고. 자, 요것만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과 수입과 같은 이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해외 물건들이 우리나라 자꾸 수입되고 또 우리나라 물건들이 해외에 자꾸 수출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현재 부가세가 10%죠. 자꾸 세수가 빵꾸 나니까 부가세를 이제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나 이런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어. 자, 같이 들고 일어났죠. 그때는. 그죠? 그때 사실 저희 힘들어 죽겠는데 부가세까지 오른다면요, 모든 지금 물건 가격에 소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이제 구체적인 발언이지만 목소리가 이제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부가세가 더 높은 나라들도 있고 10%가 아니라 뭐 20% 이런 나라도 있고, 아니 부가세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심지어 아예 부가세가 없는 지역도 있어. 그럼 부가세가 없는 나라의 물건 수입하면은 부가세가 없이 소비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과 유사한 물건이야. 근데 우리나라 물건은 10%가 붙여서 판매되니까 소비자들이 똑같은 어떤 물건이어도, 자, 우리나라가 만든 거는 10,000원이 아닌 11,000원. 부가세 없는 나라에서 수입해온 거는 10,000원.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10,000원짜리 사겠죠. 1,000원도 우리 큰돈인데 11,000원, 10,000원 똑같은 물건이라면 10,000원짜리 살 거 아니에요.
국내 사업 붕괴돼요. 내수 사업 붕괴되면서 나라 위기 나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직구로 우리 들어온 것도 우리나라의 10% 똑같이 10% 붙여서 11,000원의 소비가 돼야지만 국내 물건과 해외 물건의 가격 경쟁 차이가 없어서 조세 중립적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자, 그렇게 만든 세계관 소비지구 과세연지. 소비하는 국가의 부가세를 똑같이 해외 물건도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10% 붙여서 해외에 나가봤더니 해외에서 또 부가세 없는 나라야. 그럼 우리나라 물건은 10% 붙여서 나가니까 또 가격 경쟁에서 뒤져지겠죠. 그죠? 부가세 제거시키자. 수출할 때는 제거시켜서 수출해야지만 그 소비하는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든지 안 부과하든지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방식 영세율. 그래서 영세율 이런 제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세계관이 이제 주요 특징들이고 납세의무자 간단히 배워볼게요. 납세의무자. 그래서 세무회계에서도 나올 법하고 좀 시켜보면은 자 일단 당연히 사업자들이 이제 낸다 배웠고요. 그래서 대신에 수입은 수입하는 자가 낼 수 있어요. 내셔야 돼요.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우리 세관의 관세와 함께 시고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자 불문이에요. 이제 세무회계 위주로 좀 배워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영리와 관계없이 비영리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들이 이제 세금 신고하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면세제도라고 해서 자 이거는 좀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다. 자 부가세는 10%로 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소득세처럼 누지세로 짜기에는 이 소비자가 소비를 얼마 했는지 파악을 해서 사업자들이 세금을 더 거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우리 똑같은 이마트 가서 부자들이 소비하러 왔어. 맥주에 10% 부가세가 아니라 30% 걷어야 된대. 그럼 이 사람의 소비 내역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10%라는 단일 비례세율로밖에 거둘 수가 없죠. 부가세 시스템상. 누진세라는 게 적용되기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세목이야. 자기가 번 돈에서 낸다 이런 소득세라면은 누진세가 가능하겠지만 간접세 구조로 사업자들이 얘한테 10%가 걷어야 되는데 부자세요? 와꾸가 부자인데 뭐 이래가지고 그거 프라다죠? 프라다 새로 샀어요. 신상. 그죠? 괜찮죠? 그죠? 여러분 잘 보이려고 그래도 프라다 샀어요. 그죠? 옷 비싼 거 샀으니까 부가세 20 내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일부러 옷을 후지간에 입고 다닐 거야. 그죠? 저 거지예요. 부가세 1%만 낼래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조건 10%인 거야. 자 그럼 부자도 10% 가난한 자도 10%면은 부자들이 유리해. 그죠? 똑같은 돈을 내게끔 한다면 많이 소득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한 세대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거나 정부가 장려하는 물건들은 면세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면세는 부가세가 면세 없다라는 거니까 면세 사업자가 판매하시는 것들은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자가 되려면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납세의무자가 되려면은 과세 사업자야 돼. 과세 사업자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살짝 배워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1차 내용들이어서 안 보셔도 되고 1차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자 그나마 세무회계 그나마 진짜 보수적으로 유해니까 나올 법하고 살짝 보면은 어디 볼라 그랬지? 여기 없나? 못 찾겠지? 이거 관련 토지계 3번 정도 볼게요. 관련 토지계 3번. 자 우리 농민이 면세야. 우리나라에서 농민이 면세야. 면세사업자야. 그래서 자기가 땅을 이렇게 경작하다가 토사석 모래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래흙. 근데 이 모래흙 세계관에서도 좀 좋은 모래흙가 있고 구질구질한 모래가 있대요. 그럼 이 좋은 모래는 건설사에 판대요. 농작하다가 이거 땅을 파보니까 여기에 이제 좋은 모래가 했네 하면은 그거를 갖다 파는 거야. 자 그럼 모래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야. 과세 재화야. 농민이 과세 흙을 팔았을 때 부가세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이런 건데 핵심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봐요. 우리는 사업성 있는 어떤 거래만 부가가치가 창출된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라고 해서 계속 반복적인 거래들만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는 거야. 만약 그런 조문이 없다면 우리 여기서 조문에 말하는 여기 사업성에 여기 어디있냐 사업상 이런 게 계속 반복적 형태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 이르렀다 이르는 표현인데 만약 사업상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은 자 우리 그냥 집에서 갖고 있던 물건 거래하면 다 부가세인 거야. 그죠? 당근마켓 거래하는 거 다 10%씩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징수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시 우발적인 요런 거래들은 세금이 없는 건데 이것도 일시적이라는 거야. 이런 게
이 사람이 토 사서 판매하는 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민이야, 농민. 그냥 농사 짓다 보니까 모래 찾아가지고 일시적 판매하는 거 없어요. 똑같이 면세여서 자 납세 의무가 없어요. 자, 좀 봐주세요. 네, 농민이 일시적으로 뭐 토 사서 판매했다, 5천만에 판매했다 이러면서 과세 표준 찾아라 이런 식으로 세무에게 응용할 수 있으니까. 자, 좀 봐주시고 자 넘어가고 자 국외거래 살짝 봐볼게요. 자 부가세에서 꼭 알아야 되는 또 3개 아니야. 자 소득세는 거주자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한국에 내야 되잖아요. 근데 부가세는 애초에 거래에서 나오는 거래세여가지고 자 해외에서 거래된 거는 해외에서 내요. 애초에 부가세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 거래된 것만 우리나라에 내시는 거예요. 해외에서 거래된 거는 안 내시는 거예요. 해외에서 내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제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근데 예외 규정이 있어. 또 이게 납세 의무가 없다가 무조건 부가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영세율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납세 의무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10% 낼 의무가 있다는 건데 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영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0%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납세 의무자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에 세금이라서 발급이라든지 매출액 신고라든지 이런 의무들을 할 필요가 없어. 납세가 있으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입세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들은 이제 이 부가세 뜯긴 거를 10%를 내고 돌려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거래가 일어났지만 수출에 주도하는 거래를 해서 매입세 공제 환급을 해줘야 되는 중개무역 방식 이런 거 영세율 세계에서 배울 거죠. 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세율 사업자니까. 그런 거 배울 거고. 자, 근데 우리나라 국적의 비행기가 이제 외항선이면 외국 항공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해외 거래야, 한국 거래야, 뭐 할 수 있죠. 한국, 외국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 비행기 배에서 이루어질 거래는 국외 거래를 안 보겠대요. 무조건 내부 거래, 국내 거래를 보겠대요. 국적으로 보는 거야. 비행기나 배는 국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야. 국적으로. 싱가포르 항공 이런 거는 그럼 우리나라 거래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쉽고. 자, 신탁부터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신탁부터 잠시 쉬었다 할게요.